안녕하세요. 하이클래스에서 유아 임용을 강의하고 있는 실비아입니다. 2027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시를 준비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이미 개별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전화 연락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제 카톡 아이디와 그리고 저한테 바로 컨택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발빠른 선생님들 그리고 제 카페를 애용하시는 선생님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컨택을 하셔서 2027학년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많은 선생님들의 문의를 받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하시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2027학년도에 최종 합격자가 되겠습니까? 또는 제가 여러 해 준비를 했는데 합격자가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인데요.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상황에 있긴 하지만 강사인 제가 분석했을 때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른 강의의 선택이고 그리고 그 강의의 마스터입니다. 올해 선생님들께 제가 지금까지 강사라서 할 수 없었던 얘기들을 진솔하게 담아서 2027학년도 합격 전략 설명회를 준비할 건데요. 강사가 가장 솔직해졌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믿고 따라오고 그리고 또 그 강의에 진심이 담겨서 선생님들의 최종 합격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합격 설명회는 강사가 내려놓고 진실된 모습으로 그리고 선생님들께 어떻게 해야 2027학년도를 합격하실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헤매시지 않고 최종 합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른 강의의 선택이라고 했고 그 강의의 마스터라고 했는데 여기에 마스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입니다. 그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가 유아 교육에 대한 전문가이고 유아 임용에 대한 전문가여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강의를 잘 듣고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모두 마스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의 강의 내용이 강사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안으로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지식이 되어야만 선생님들이 그 지식을 활용해서 1차와 2차 시험을 잘 보실 수가 있겠죠.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활용이 하지 지식이 없으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칠판에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펜이나 또는 필기도구가 있어야 글씨를 쓸 수 있겠죠.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들어서 손가락으로 잘 전달이 될까요? 잘 되지 않겠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식을 쌓는 데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쌓은 지식을 활용하는 지식까지 확장되지 않아서 누리과정에서는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지 지식이 없는 사람은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으면 활용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유아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유아교육을 학부, 석사, 박사 과정에서 충분히 공부한 사람이 맞는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유아교육 전문가여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식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고 강사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실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것도 유아교육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지식을 아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 그리고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교수 기술이라던가 선생님들의 적용 기술을 말하는데 전문가는 지식과 기술
모두를 갖춘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기 때문에 유아교육 전문가라면 선생님들에게 지식을 쌓는 법과 지식을 활용하는 법을 둘 다 가르쳐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강사를 1년 동안 열심히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강의가 선생님들께 마스터가 된다면, 선생님들이 그 강의를 마스터가 된다면 첫 번째 마스터는 강사지만 두 번째 마스터는 선생님들이 되셔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 강의를 마스터한다면 선생님들은 최종 합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26학년도 1차 합격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합격선이 발표가 됐는데 73점. 서울과 경기가 1차 커트라인이 73점이었어요. 작년에 78점이었거든요. 70점대에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점대는 적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열심히 바른 강의를 노력했을 때 불가능한 점수가 아닙니다. 선발 인원수, 우리가 1000명 시대에서 조금 줄긴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늘었고 내년과 후년에 더 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준비만 잘 하시면 최종 합격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참 재밌게도 올해 선발 인원이 작년보다 100명가량 더 늘었음에도 작년보다 1차 커트라인은 더 낮아졌죠. 많이 낮아졌어요. 서울과 경기가 78점대에서 73점대로 낮아졌어요. 더 많은 인원수를 선발했는데도. 왜 그럴까 의문이 되시죠?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면서 바른 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바른 강의가 강사 혼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마스터가 돼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라 N수 선생님들도 올해 합격 전략 설명회는 꼭 보시기 바래요. N수 선생님들은 이미 실비아가 어떤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학교 전략 설명회를 듣지 않으시고 강의를 등록하시고 그냥 이렇게 강의를 따라오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강의는 실비아조차도 업그레이드를 시켰기 때문에 올해 강의 실비아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는지, 어떻게 바른 강의로 선생님들을 마스터하게 이끌 것인지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강의, 선생님들에게 지식을 쌓아주고 그리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강의이겠죠. 그럼 실비아는 어떻게 선생님들을 바른 강의로 이끈다라는 거지? 라고 말씀을 드리면 실비아는 경력을 속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 가감하게 말씀드리고요. 올해 실비아가 강의를 진행한 지 10년 차, 내년이면 10년 차가 되거든요. 그 10년 차, 그 전에는 10년이라는 유아 임용을 강의하기 전에는 실비아가 어떤 길을 유아 교육에서 걸어왔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유아 임용은 유아 교육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에요. 유아 교육과 동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유아 교육을 아는 사람만이 유아 임용을 정확히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하이클래스에서 유아 임용을 강의하고 있고 그 전에는 노량진에서 강의를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하이클래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에게 동영상 강의로 만나고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 현장 강의를 운영했었습니다. 독립해서도 현장 강의를 운영을 했었는데 현장 강의보다는 제가 동영상 강의가 많이 욕심이 나요. 그래서 올해는 동영상만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더 퀄리티 있는, 더 높은 퀄리티의 동영상 강의가 진행되고 빠트림이 없는,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고 동영상 선생님들께 전달이 잘 되는 강의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고 다솜 유치원이라는 곳에서 교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부모님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면 내가 더 유아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유학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유아교육 석사 과정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박사 과정에서는 교육학
교육학과 유아교육을 동시에 공부를 했습니다. 전공은 교육학이고요. 교육학 안에서 세부 전공으로 유아교육을 했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한국에서 현장을 경험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학교 소속, 인디애나 주립대 소속의 얼리 차일드후드 센터에서 조교로 일을 했었고, 또 조교로 대학 그 유아교육과에서 유초등교육과에서 조교로 일을 하면서 우리가 TA라 그러죠. Teaching Assistant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학부 선생님들의 그 실습을 지도하다가 어린이집 센터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 교육 실습 받으시잖아요. 그 교육 실습 미국도 똑같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 학교에 나가셔서 실습하셨을 때 제가 같이 그 실습 지도를 했었고, 그러다가 학부 강의, 대학원 강의도 하나하나 맡아서 알차게 유아 임용을 미국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인디애나 주립대학은 미국에 있는 대학입니다. 강사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생님들을 그 유아교육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 유아임용 대비반 어느 서울에 있는 여대에서 유아임용 그 대비반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초대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기도 했었고, EBS 독학사 유아교육교재, 그리고 유아 임용에 대한 교재는 무수하게 많이 냈었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때까지 유아 임용 교재를 어떤 교재를 썼냐 보다도 올해 7권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떤 교재들이 나올 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노량진 임용고시 강의부터 시작해서 제가 내년이면 지금 10년 차가 돼요. 그럼 10년 동안 유아 임용에서는 무엇을 했냐? 제가 연간 강의를 처음 운영했던 해에 서울과 대구 두 곳에서 현장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현장 강의에 1차 합격, 그 현장 수강생들이 1차에서 전원 합격을 하셨어요. 서울과 대구 모두 1차 전원 합격을 하셨어요. 현장 선생님들이. 엄청난 결과예요. 물론 그때 1000명씩 되긴 했지만 10,000명이 시험 봐서 1000명이거든요. 지금은 5,000명이 시험을 봐서 700명, 600명, 500명대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1000명이지만 그 응시 인원수가 10,000명대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그 쉬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 선생님들이 1차에는 모두 합격을 하셨고, 제가 이제 첫 해다 보니까 저를 2차까지 믿고 오신 선생님들이 있고, 또 이제 2차에서는 다른 강의를 선택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저를 선택 안 하시고 다른 강의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마음 편한, 선생님들이 듣고 싶은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 강사예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하실 때도 제가 이렇게 유아 임용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제 강의를 들으세요 라는 강의 홍보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거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그래서 1차를 저와 합격을 했지만 2차에서 다른 강의를 선택하신 선생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에서조차 저를 믿고 2차를 저와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와 함께 2차를 하신 분들은 최종 전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그 저가 아닌 다른 강의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일단 합격하신 분도 있고 안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다시 1차를 준비하신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유아 임용을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강사, 가장 준비된 강사는 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첫 해였지만. 왜냐하면 첫 해였지만 제가 1차에서 선생님들을, 그 현장 선생님들을 전원 합격시켰다는 것은 제가 그 시간 동안 유아 임용이라는 시험을 완벽하게 파악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에서도 어떤 분들을 선발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와 함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수강생들의 의사, 실제 시험을 보시는 선생님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와 함께 하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조금 안타까워요. 그때 제가 그 선생님들을 조금 붙들고
나를 믿고 같이 하자라고 했으면 저는 그분들이 최종 합격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성인이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의사라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 중에서는 불합격자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선택하시고 저와 최종 합격하신 분들은 최종 합격까지 전원 합격을 하셨고요. 그리고 수강생이 갑자기 늘었죠. 많이 몇백 명, 1000명 가까이 늘게 되면서 노량진에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합격생보다 불합격하신 선생님들이 더 늘어났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강생이 늘어나게 되면 그 중에서 강사가 신경을 쓸 수 있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모든 선생님들에게 신경을 쓸 수는 또 없기 때문에 또 강의만 전달되는 선생님들도 있고 강사와 수강생이 최대의 노력을 했는데도 조금 1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셔서 합격을 좀 더 긴 시간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전원 합격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합격을 하시고요. 또 합격을 못 하셨는데도 계속 실비아 강의를 등록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이후로도 전원 합격 이후로도 교직 논술과 2차 각 파트 만점자들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인지 알면 그 시험의 전략을 알고 그 시험의 답을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만점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합격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컷에서 붙으신 선생님들도 많아요. 어떻게든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사가 하게 하기 때문에 좀 성적이 낮은 선생님들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컷에서 합격하신 선생님, 고득점 하신 선생님들이 있지만 저는 1차를 합격하시고 오시면 2차는 무조건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게 만들어 드리고요. 저랑 2차를 하신 선생님들 각 파트 저희 2차가 2파트 또는 3파트 지역에 따라서 2파트, 3파트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만점을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1, 2점 정도 감점이 돼서 보통 98 정도에서 2차 점을 받아오세요. 그러면 내가 꼴찌였다고 하더라도 1차에서 꼴찌였다고 하더라도 2차에서 98점을 받으면 최종에서 합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그리고 전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시고 계시고요. 안타깝게도 울산과 부산이 올해는 선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른 지역에 시험 보시고 그렇게 했는데 울산과 부산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내년에는 좀 선발을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아 임용에서도 10년이라는 그 세월만 보내온 게 아니라 선생님들과 함께 최종 합격으로 가는 많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저의 최대 장점은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론으로 굉장히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아교육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유아 임용에서는 유아교육과 교육학을 동시에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할까라고 의문이 드실 건데요. 교직 논술이요. 제가 교직 논술 만점자들을 괜히 많이 배출하는 게 아닙니다. 유아교육도 중요한데 그 유아교육을 폭넓게 이해해야 만점 답안이 나오는 것이 교직 논술이거든요. 그리고 교직 논술이 원래 교육학에서 하다가 유아교육 쪽에서 가져온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이론이 굉장히 그 부분이 교직 논술을 제가 교육학을 전공한 부분이 선생님들의 교직 논술 만점을 많이 받도록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교육학을 했다고 해서 유아교육을 아는 건 아니에요. 저는 유아교육을 하다가 박사에서 교육학과 유아교육을 동시에 공부했기 때문이지 교육학적 지식이 유아교육 안에 바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교육학과 유아교육에 공통된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학적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론이 유아교육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강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학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는지를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석사, 박사 공부까지 하신 분들을 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 강사들이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대학을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교육자는 교수님들 레벨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수님들 박사과정에서 다 공부하셨죠? 그쵸? 그런 교수님의 시각과 선생님들의 시각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어야 이 유아임용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학부에서 유아교육을 시작하고 석사, 박사에서 계속 유아교육을 공부한 사람, 그리고 가능하면 교육학도 공부한 사람이 조금 더 적절하다. 그런데 유아교육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교육학도 공부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강사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를 선택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교육학 여부는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 학사, 석사, 박사 이 세 개를 모두 공부하신 분들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교육학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유아교육을 했으니까 교육학을 한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지 교육학만 공부한 거, 교직 과목만 공부한 거로는 유아임용 강의를 정확하게 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론이라도 교육학에서 해석하는 것과 유아교육에서 해석하는 게 다른데 그 차이를 모르고 교육학으로 가르치면 선생님들이 오답을 이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페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어떤 강의를 선택하셔야 되는지를 또는 실비아는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실비아가 하는 얘기 이제 따라오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유치원 임용고시가 무엇입니까? 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 올해 초수 선생님들도 많이 준비하세요. 내가 아직 공립교사가 되지 못했다면 반드시 올해 유치원 임용고시를 준비하셔야 되는 이유가 초수든 N수든 내년, 내후년에 더 많은 인원수를 선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좋은 때라는 거죠. 시험의 어떤 유형도요. 자, 유아 임용 또는 우리가 유치원 임용고시라고 하는 이 시험은요. 정식 명칭은 공립유치원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있고요. 이 시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이라고 합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을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대전, 세종,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 울산, 부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를 선택하셔서 원서를 내시는 겁니다. 중복 지원 안 됩니다. 나 서울도 보고 경기도도 보고 안 되고요. 원서 접수는 한 군데만 하시는 거고요. 시험도 같은 날 전국적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한 곳에만 갈 수가 있어요. 응시 자체를 한 곳에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1차 시험의 경우 전국으로 같은 시험을 보긴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 시험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국 단위의 시험이 아니라 17개 시도에서 주도하는 시험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1차 시험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지가 같습니다. 17개 시도에 전국 시험지가 같고요. 2차의 경우는 면접과 수업 실연이 기본인데 17개 시도가 같은 날짜에 시험 보긴 하지만 시험 문제 다르고 들어가시는 분도 다릅니다. 가끔 선생님들이 평가원 지역이에요 하시는 거는요. 이 1차 시험의 경우에는 17개 시도가 같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차 시험을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2차의 경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만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쓰는 지역이 있고 쓰지 않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건 각 시도의 선택이에요. 우리 지역은 평가원이라고 하시는 경우는 2차 시험조차도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를 하는 경우, 문제로 보는 경우를 말하는데, 근데 평가원에서 문제를 딱 한 문제, 두 문제만 출제하지는 않아요. 여러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같은 평가원 지역이라도 다른 시험 문제로 보시는 경우에 있고요. 어느 지역이 느닷없이 평가원이
지역이 되고 어느 지역이 평가원 지역이었다가 단독 시험을 보게 될지는 그 해에 시험장에 들어가야 알아요. 그래서 평가원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 1차 시험은 전국이 모두 동일하게 본다. 나는 한 군데만 응시할 수 있지만, 그리고 2차 시험은 동일한 날짜에 보되 17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17개 시도. 선생님들 벌써 마음에 정하신 지역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울산과 부산이 선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재작년에도 부산이 선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년과 내후년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지역이죠. 좀 안타까워요. 부산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과가 참 많아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도 전화 오시긴 했는데 참 안타깝죠. 내년은 될 거예요. 그리고 안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해서 시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부산 뽑을 때 재시험을 하셔서 다시 시험 보셔서 가셔야 되죠. 이 시험은요,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유아교육과 졸업반 또는 졸업생이 응시하실 수 있는 시험이에요. 졸업반은 시험 볼 수 있어요. 아직 학생이라도 2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시기 때문에 받으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졸업생들이 볼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요, 실은 이 시험은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보시는 거예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2급을 받아요. 그쵸? 그리고 경력이 거기서 3년 또는 이제 교육대를 나오시면 1급. 그 다음에 원장 자격증 이렇게 있는데 2급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보시는 시험이에요. 물론 1급 원장 자격증이 있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2급부터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준교사라는 표현이 있었냐? 아주 옛날에는 유치원 준교사라고 해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유치원의 경력이 있거나 일정 이상의 어떤 기준이 되는 사람에게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줬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 준교사 제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명문안이 이렇게 시키거든요. 유치원 준교사가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조금 이제 명시돼 있어서 유아교육법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갖고 있는 선생님들은 없고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2급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보통 2급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하나 더 필요해요. 유치원 교사 자격증 말고 하나 더 필요한 것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인데요. 이 시험에서 3급 이상이 되셔야 돼요. 3급 이상이.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은 심화라고 해요. 심화 과정에 합격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 한국사 교육과정이 5년, 시험 보시고 5년까지만 유효했는데요. 없어졌어요. 그런 조항이 없어져서 한 번이라도 그게 아주 좀 5년 이상이 됐더라도 3급 이상을 취득하셨거나 이번에 이제 바뀐 시험 제도에 의해서 심화 과정을 취득하신 분들은 이 시험 응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만약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거 반드시 준비하셔서 받으셔야 돼요. 공부 안 하고 보는 시험은 아니에요. 이 시험이 우리 선생님들이 쉽다 우리 유아교육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워낙 똑똑하시니까 이 한국사 시험이 쉽다 하시지만 그 쉽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운전면허증도 받으셨죠?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나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지만 노력 안 하면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필기시험 보시고 그러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공부를 안 하면 못 받는 거고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꼭 공부하시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립유치원교사 선정경쟁 시험 범위는 이렇게 얘기해요. 명문화된 거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다. 시험 범위가, 출제 범위가. 우리는 누리과정을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누리과정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누리과정인데요. 이 누리과정이 우리 유치원에 들어오면 유치원 교육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누리과정이라 부르지 않고요.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또는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1차 시험, 2027학년도의 1차 시험은요. 내년 2026년 11월 14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1월 두 번째 토요일이 1차 시험일이기 때문인데요. 내년 수능 보니까, 수능 날짜를 좀 보니까 이날이 가장 유력하지만 우리 시험만 생각하면 수능 날짜를 조금 생각하니까 이 날짜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짜에 대비해서 연간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요 날짜에 시험 볼 가능성이 우리 시험만 생각하면 큽니다. 11월 두 번째 토요일이라서. 근데 제가 수능을 왜 고려했냐면요. 시험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시험 보고 유아와 초등이 시험 보고 2주 뒤에 중등이 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수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먼저 유초등 먼저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중등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능과 겹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학교를 빌려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수능도 그렇잖아요. 학교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시험이 그렇게 동시에 치러지진 않아요. 근데 수능 날짜가 제가 보니까 내년 날짜가 조금 다른 해보다 조금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순서를 본다면 우리 시험이 이 날짜여야 되는데 이 날짜에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건 언제 나오냐?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고요. 시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상반기 강의가 끝나면 그 사전 공고라는 게 나와요. 사전 공고 때 대략의 인원수와 선발 인원수와 그 다음에 시험 날짜는 나옵니다. 그때 알 수 있고요. 본 공고 때 정확한 어떤 본 공고가 한 9월, 10월 이 정도 나오는데 그때 돼서는 정확한 인원수와 정확한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날짜는 일단 사전 공고가 나와야 확정이 되지만 이 날짜 아니면 이 날짜다 알고 계시고요. 2차 시험도 1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수요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6월 6일 7일이거나 또는 13, 14일이 될 것 같아요. 2차 시험 날짜는 조금 빠르면 선생님들에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최종 합격하시는 선생님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서류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이제 여행도 가셔야 되잖아요. 2차까지 다 끝나시면 여행 가실 자격이 되세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행은 미뤄두세요. 미뤄두시고 내년은 2차 때까지는 2차를 내가 보기 전까지는 여행은 안 간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아시고 여행 계획은 요 뒷날짜로 잡아주세요. 더 이상 여행 가시면 안 돼요. 그쵸? 여행을 가면 리프레시도 되지만 모든 걸 잃기도 해요. 우리의 망각 증상, 인간의 인지 능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동안 금지하는 것, 여행. 제가 연애하시는 것도 말씀을 안 드려요. 그렇지만 연애를 하시게 되면 꼭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여행을 다니면 공부 흐름이 끊겨요. 그래서 절대 여행은 가지 마시라. 그런데 연애하는 건 정서적으로 좋아요. 서로 의지가 되니까. 의지가 안 되는 남자친구라면 그냥 뭐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이다 아니든 바이바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남자친구로 옆에 두고 있다는 건 의지가 된다는 뜻이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공부하시는 분들 괜히 뭐 헤어질 필요 없으세요. 그렇지만 1년에 이 시간 동안 선생님들을 건강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남자친구를 꼭 만나셔서 여행은 가지 마시고 2차까지 시험 보신 다음에 꼭 가시기를. 자, 1차 시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차 시험은 9시부터 1시 40분까지 치러지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시간은 9시에 맞춰서가 아니에요. 요 시간은요, 이 시간은 정말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시험 보기 전에 시험지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 선생님들 답안지에 이름이나 수험번호나 이런 거 마킹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요 시간 전에 선생님들께 배분하고 마킹 다 하게 해요. 그리고 9시가 딱 되면 그때부터 시험지 펼치세요 하면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 분석도 하시고 읽고 분석하시고 답안 작성까지 해서 답안지는 내시고요. 문제지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갖고 계시겠죠. 시험 보신 분들은. 1교시는 유치원 교직 논술인데 이 부분이 교육학에서 유아교육으로 넘어온 부분이라서 지금은 유아교사론이나 유아교육적 이론들에 많이 가서 나오고요. 그런데 또 이 부분이 교육학에서 연결된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교육학에서 유아교육으로 넘어온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들이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해요. 유아교사론에서 나오기도 하고 누리과정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론이 추가될 때는 이렇게 교육학에서 들어온 유아교육으로 들어온 이론을 많이 내기도 해요. 뭐 성숙주의나 발달심리학이나 유아 발달 및 심리와 관련된 이론들은 모두 이제 교육학에서 들어온 이론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고 일단 시험 범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치원 교직 교양 전 영역입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요거를 말씀 안 드렸어요. 1차, 2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출제 범위를 명문화된 거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라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 이 해이실이라고 우리가 두 문자로 부르는 요 세 권을 생각하시는데 요 세 권만 공부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수생 선생님들께서. 너무 깜찍하고 귀엽죠. 아직 유아 이명이 어떤 시험인지를 모르신다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요 세 권 공부하는 거 그 정도? 너무 쉽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 권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이 세 권만이 아니라 이 세 권을 만들기 위해 활용된 유아교육의 지식을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만들 때 활용된 유아교육 지식이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만들 때 활용된 지식은 뭘까요? 우리 선생님들 유아교육과 다 졸업하셨죠? 또는 졸업하실 예정이시죠? 요즘은 1학년 때부터 이 시험 공부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을 시험 보지 않지만 이 연간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있어요. 1학년 때부터. 그렇지만 일단 내년 시험을 보는 선생님들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졸업반이나 또는 그 유아교육과 졸업생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거 다 시험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들이 현장에서 다 활용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유아교육과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것을 1년 동안 다시 마스터 하시고 시험 보셔야 돼요. 그냥 마스터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식들이 어떻게 유아 임용 문제로 만들어져서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지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이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유아교육과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이 뜻이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1년 안에 다 해결해 드립니다. 1년이 아니죠. 실은 우리가 5개월 상반기 안에 다 정리해 드리고 하반기 5개월은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상반기 강의가 지식을 쌓는 수업, 하반기 강의가 지식을 활용하는 수업. 그래서 모든 지식을 배우는 건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럼 계속해서 1차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하겠습니다. 1차 시험은 9시부터 1시 40분까지 치러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건 순수한 시험 시간이다. 시험지를 배분하고 답안지를 배분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배분하고 선생님들이 이름과 수험번호를 쓰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요 시간이 되면 딱 정확하게 선생님들의 종이 울리면서 문제를 읽고 분석하고 답안 작성까지 다 하신다. 그리고 종이
딱 올리면 손을 딱 놓으시고 답안지 제출을 하시고요. 문제지는 선생님들이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까지 가져오시고요. 유치원 임용고시는 논술이에요. 논술형이라서 유치원 교직 교양 전 영역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애초에 유치원 교육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내용의 이론에 유치원 교직과 교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도 이론을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이론서는 유아교육개론, 누리과정 및 누리과정 강론 및 신이론 이 두 권으로 나와 있고 이 두 권이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유아교육과에서 배우셨던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권에 없는 건 유아교육 지식이긴 하지만 유아임용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감사하죠? 제가 유아교육과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몇몇 이론들은 유아임용에서는 다루지가 않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논술 문제는 20점 배점이 되는데요. 한문항입니다. 한문항이 20점이고 큰 하나의 문항 안에 소문항이 들어가요. 3점에서 5점으로 분포되는 소문항이 3개 또는 4개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전체 하나의 문항이 완성되고 이것이 20점인데 논술은 만점 받으셔야 돼요. 만점 받는 법을 저는 알려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 잘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2교시는 유치원교육과정 A, 3교시는 유치원교육과정 B인데 A와 B는 큰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치원교육과정 문제가 16문제거든요. 16문제인데 이걸 8문제 분배했을 뿐이에요. 한꺼번에 시험을 보면 140분을 시험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들 너무 힘드시겠죠. 여기 점심시간도 없거든요. 1시 40분에 끝나지만 점심시간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은 줍니다. 텀은 70분으로 나눠서 교육과정을 8문제 출제하고 있고요. 그 출제 범위는 올해 교육과정 A는 총론, 의사소통, 사회관계고 교육과정 B는 신체운동, 건강, 예술경원, 자연탐구다 이렇게 공지를 하긴 했지만 의미 없어요. 이 문제가 여기 출제되든 선생님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파트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파트 16문제가 그냥 8문제 나눠서 나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체운동 건강이 2026학년도에는 여기 B에 나왔지만 그 전까지는 여기에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출제가 되든 여기에서 출제가 되든 문제가 같은 문제들이 배치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8문제 나눠서 나오고요. 요 8문제는 하나의 5점짜리 문제예요. 그래서 A가 총점이 40점, B 총점이 40점, 교육과정은 총점이 80점이 됩니다. 논술 20점과 합쳐져서 1차의 만점은 100점이에요. 100점 중에서 73점을 받으면 올해 경기와 서울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 점수는 80입니다. 80. 자, 이 5점짜리 문제는요. 5점짜리 문제는 1에서 3점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점짜리 하나의 문제에도 소문항이 3개, 2개 또는 3개가 같이 나눠서 출제가 됩니다. 2차의 경우는요, 수요일과 목요일로 나눠서 보는데요, 모든 지역이 면접과 수업 시련은 봅니다. 면접을 수요일에 보게 되고요,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간, 인격 및 소양 교육 정책인데요. 요 교육 정책은 각 시도의 교육 정책을 말해요. 그래서 1차 시험이 끝나면 우리 선생님들이 각 시도에서 어떤 교육 정책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응시한 지역의 교육 정책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논술은 글로 쓰는 거고 면접은 말로 하는
논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논술 잘 하시는 분들은 면접에서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 틀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답안을 말하는 형식은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셔야 되는 파트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 공부 같은 경우는 2차에서는 이론 공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결국 1차에서 사용되는 지식이 2차에서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부보다는 이때까지 내가 한 공부를 토대로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훈련하게 되고요. 수업 실현. 우리 선생님들 현장 사립에 다 공부를 하셨거나 또는 이제 그 졸업반인 경우에는 하셨을 거예요. 그 실습도 받으셨지만 아마 각 수업이 끝나면 각 과목이 끝나면 그 테스트의 하나로 선생님들께 단위 활동, 단위 수업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단위 수업을 진행하신 것처럼 수업 실현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또 시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하나의 어떤 단위 수업을 진행하라라고 하면서 거기 안에 선생님들이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요소들을 넣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친 유아가 있다, 싸우는 유아가 있다, 장난감이 부족했다 이런 상황들을 넣어주면서 그런 상황 안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건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것도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하신 것을 토대로 1차 지식이가 함께해서 어떻게 시험에서 잘 하실 수 있는지 요것도 우리가 직접 2차 준비를 할 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시도회 같은 경우는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을 하기도 해요. 교육과정의 일정 주제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이다. 서울은 했고요. 뭐 경기도는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건 시도마다 자신의 그 시도면 준비하시면 되는데 요게 수업 실현이 몸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실제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유아는 없습니다. 그 출제자, 그 채점관이 3명에서 5명 정도 있을 거고요. 그 채점관 앞에서 수업을 직접 해보는 건데 유아들은 없어요. 그게 이제 조금 현장과는 다른 점이죠. 유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유아들의 반응을 내가 언어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시도회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로도. 물론 주제는 다르죠. 다른 단위 활동을 주겠죠. 그래서 요거는 말로 하는 거고 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하나하나 다 떼서 이 시험과 이 시험은 완전히 다른 거라 이건 어떻게 준비하고 저건 어떻게 준비하지 그렇게 멘탈 털릴 필요 없어요. 같습니다. 같은 건데 행동과 말로 할 때 그리고 글로 할 때 달라진다는 거죠. 자, 2026학년도 선발 인원이요. 제가 조금 늘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늘었어요. 2025학년도에 비해서 늘었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2026학년도 선발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있고 뭐 밑에는 이제 합격선이 있는데 요걸로 보고 할까요? 자료는 제가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쵸? 겹쳐지는 거라서 선생님 마지막 자료를 보고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어떻게 달랐고 그리고 이 다른 2027학년도는 어떻게 달라질 건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2026학년도 선발 인원이요. 에헤, 여기 합산 전수를 안 적었구나. 613명이었어요. 근데 요거 합산하시면 500명 선 될 거예요. 그래서 100명 정도가 늘었고요. 100명 정도가 더 늘었고요. 그런데 응시 인원수는 크게 안 늘었어요. 지금 응시하신 분, 지원하신 분들은 요거 다 합산하시면 5,000명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여전히 5,000명대죠. 그쵸? 그렇게 많이는 안 늘었어요. 한 몇백 명 늘었고 700~800명 응시생들이 더 늘었고 합격 선발 인원수는 100명 정도가 더 늘었고 그럼 요거를 계산한 게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없구나. 그래서 올해 것만 조금 중점으로 보시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구, 울산, 부산 안 뽑았다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2025학년도 부산 안 뽑았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가 뽑혔는데요. 각 지역마다 선발 인원수가 다르다 보니까 제주 같은 경우가 가장 경쟁률이 높았어요. 가장 많이 선발한 지역은 경기도이지만 경쟁률은 제주가 가장 높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 또 이번에 제주가 가장 높았을걸요? 아니구나. 세종이가 하면서 6명을 선발하면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제주였어요. 그 다음에 서울과 경기도보다 제주가 더 높았어요. 세종은 원래 강자예요. 세종을 응시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세종이 항상 이렇게 많이 뽑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세종이 82나 됐어요. 커트라인이 합격선이 82나 되고 가장 높은 지역이었어요. 1순위. 그때도 5명 뽑아줬거든요. 5명 선발했었고 지금 6명 올해는 했었는데 커트라인 보세요. 계속 강자죠. 그쵸? 서울보다 더 높은 지역이에요. 세종이. 서울 경기는 73. 합격성 그때 78. 동일했죠. 선발 인원은 14명 80에서 44명 202로 늘었는데 서울과 경기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 서울 봐야 돼요. 경기 봐야 돼요. 경기가 많이 뽑으니까 다 경기로 몰려가니까 서울 오히려 실력자들이 안 가지 않을까요? 서울 가면 어떨까요?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커트라인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많이 걱정하시지만 서울과 경기는 항상 인기 지역이라서. 그리고 인천도 많이 선호하시는데 인천은 선발 인원수에 따라 선호도가 많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뭐 인천의 선발 인원수가 작을 때는 거길 가서 보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인천의 경우에도 80명씩 선발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나 타 지역에서 인천도 많이 고민하셨어서 그렇게 되면 인천 커트라인도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천이 두드러지게 뭐 커트라인이 높거나 그러지는 않죠. 제주도 그 당시에 75점, 작년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낮았어요. 그쵸? 왜냐하면 12명을 선발해 줬거든요. 12명을 선발하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낮은 지역에 해당이 됐었는데 3명밖에 선발을 안 하니까 커트라인이 1순위. 올해 가장 높았게 세종이 1위고 제주가 2구나. 그쵸? 2위가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는 선발 인원수에 따라 커트라인이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유동성이 있어요. 그럼 정통적으로 강자인 지역은 어디냐? 세종. 저는 서울 경기보다 세종이 더 높다고 봐요. 항상. 시험 보기가 까다로운 지역. 2차도 정책을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강자예요. 나머지는 바뀌어요. 그 해 선발 인원수에 따라. 근데 선발 인원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커트라인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세종 1순위, 그 다음에 서울 경기예요. 우리는 세종을 목표로도 안 하고 서울 경기를 목표로도 안 하고요. 8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냐? 요런 지역에선 80점이지만 (80점을) 목표로 해요. 8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80점을 목표로 한다는 건 시험 문제가 어려웠을 때 80점이 목표였다는 거예요. 80점을 목표로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8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90점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80점보다 더 커트라인이 높은데요. 그게 아니라 요거 커트라인 높은 거 왜 높았다고 생각하세요? 이 해에 2025학년도에 문제가 쉬워서예요. 선발 인원은 더 적었어요. 500명 정도밖에 선발을 안 했다고요.
근데 2026학년도에는 600명을 선발했는데 시험 커트라인은 2025학년도가 더 높았어요. 왜? 선발 인원수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쉬우니까 전체적으로 다 잘 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80점이라고 했던 것이 90점이 돼버려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올해에 100명이나 더 선발을 해줬는데도 커트라인이 갑자기 5점이나 내려갔어. 왜 이래? 시험이요.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는데 답변 서술에서 선생님들 실력이 확 드러나게 했어요. 답변 서술형 답변이 많이 나오면서 서술형 답변 문제를 많이 내면서 정확하게 서술하지 않은 경우 다 그었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신 분들 아시죠? 시험 볼 때 나 잘 봤다 생각하셨죠? 나 다 아는 문제다 생각하셨죠? 근데 올해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실비아는 시험이 끝나면 바로 답안 공개를 당일에 하는데, 유일한 강사죠. 답안 공개를 하는데 제 답안지로 채점한 거가 수강생이 제 답안지로 채점을 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제출을 하는데요. 수강생은 본인이 90점, 제 답안지로 채점했을 때 본인 점수가 90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80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실비아 답안으로 채점을 하는데 수강생이 직접 채점할 땐 그게 그 90점이 나왔어. 근데 실비아가 채점할 땐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90점이 나올 수가 없어. 80점밖에 안 나왔어. 80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 선생님은 합격을 했어. 왜? 커트라인이 너무 낮아서. 지금 80대는 지역이 없잖아. 그 선생님은 합격을 했어. 합격을 했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90점은 절대 아니에요. 80점이에요. 그 선생님 못 믿었어요. 근데 실제 성적이 나오니까 80점이더라고요. 왜 80점이었냐? 그 선생님은 답안 서술, 자신의 답안 서술 답안이 맞다고 생각했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서술은 아주 정확해야 돼요. 주어, 우리말의 국어, 어순도 따라가야 되고 그 답에서 요구하는 핵심 용어와 핵심 내용이 논리적으로 조직화돼야 돼요. 그런 답안만 채점이 됐기 때문에 시험이 쉬웠어도 커트라인 쫙 내려간 거예요. 서술형 문제 많아져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 올해 80점 나온 선생님들, 90점까지 공부 안 하고 80점까지 나온 선생님들 합격하셨어요. 어느 지역에서 80점이 지금 떨어집니까? 68, 69까지 나왔는데 어디니? 요 지역이 많이 선발하게 되면서 이렇게 떨어졌구나. 70점보다 떨어졌구나. 근데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그쵸? 지금 옛날 강의 같으면 작년 강의만 해도 저도 90점, 95점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지금 올해 80점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서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서술형 답변은요. 선생님들이 커트라인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80점을 목표로 했을 때는 어떤 시험이 나와도 합격 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술형 문제, 저랑 또 올해에는 서술형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할 거기 때문에 저랑 공부할 때도 제 연간 강의를 따라오신 분들 잘 따라오셔도 제 모의고사에서 80 이상 받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80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제 모의고사에서. 근데 그렇게 하면 요 시험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지금 커트라인이 이렇게 오히려 내려갔다. 이유는 올해 문제가 어려웠던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답안 서술에서 맞다고 선생님들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채점이 돼서 커트라인이 많이 내려갔고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도 올해 강의도 실비아 연간도 서술형에 굉장히 중점을 둘 거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적어야만 답안 채점된다는 걸 체감하게 해드릴 거예요. 악마가 되겠죠? 그쵸? 악마가, 강사가 굉장히 엄격해지겠죠. 답안 채점에서. 선생님들 맞다고 한 거 나 다 그을 거야. 왜? 그 사람들도 그렇게 채점하거든.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80점 나왔어요. 그리고 딱 하는 말이 강사님이 정확하시네요. 합격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80점을 받아도 합격을 했으니까. 자, 2027학년도 지금부터는 실비아 유아 임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유아 임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는 유아 이명이 아닌 실비아 유아 이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실비아의 2027학년도 강좌 구성은요. 유아 이명 연간 강의가 있어요. 연간을 묶어서 패키지로 운영하고요. 또 상반기와 하반기, 상반기는 1월부터 5월, 하반기는 6월부터 10월인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강의가 운영되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상황에 올해 2027학년도 내년에 반드시 시험을 보실 분들은 연간을 들으셔야 돼요. 상반기 하나 듣고 하반기 하나 듣고 합격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을 아는 자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 아는 것만으로 활용이 되지는 않거든요. 하반기에서는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 기술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상반기 강의, 지식을 쌓는 강의만으로 합격은 어려워요. 그래서 2027학년도에 이 시험을 보실 분들이라면 연간 강의를 하시고 그냥 실비아 믿고 하나하나 다져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2027학년도 시험 안 보시는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들이 있죠. 그쵸? 졸업반 아닌데 미리 공부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상반기 강의만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이미 상반기 강의 한번 들었다 그러면 그분들도 연간으로 따라오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학과 공부랑 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반기만 들으시고 너 상반기 여러 번 들었는데 이런 분들은 하반기만 들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 병행이나 육아 병행을 하셔서 연간 강의가 나 모르겠는데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상반기 들으시고 상반기 마스터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반기도 같이 들으세요. 그래서 별도로 등록해서 들으시는 것도 본인 상황에 어떻게 연간을 다 나는 너무 그렇다 싶으시면 뭐 이렇게 나눠서 등록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2027학년도를 시험 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간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등록은 별도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유아 임용 1차 대비 단가가 있는데 이 단가가 7과목이에요. 이 7과목 모두가 연간 과목이라고 연간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고요. 상반기에 3과목, 하반기에 4과목 들어가 있어요. 연간에 7과목. 요게 반드시 들어야 하는 강의고요. 개별지도 컨설팅은요. 제가 서술형 답변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들은 맞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실비아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채점자도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객관적으로 그 출제자 수준의 사람이 객관적으로 선생님들을 파악하고 답변 서술이라던가 이런 거 엄격하게 말씀드리고 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를 변경해 드리는 게 좋거든요. 그런 개별 지도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이 개별 지도가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요 개별 지도나 컨설팅을 돌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돌봄 아닙니다. 정서적 지지는 돌봄이 아닙니다. 실비아가 정서적 지지를 아주 잘한다 라는 평가와 아주 못한다라는 평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비아에 대한 평가는 아시는 분들은 극과 극이라고 하세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완전 신봉 수준 그 정도로 하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악평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포인트는 똑같아요. 포인트는 똑같은데 어떤 분은 그 점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지지는 전문적 지지와 전문적 지지를 위한 정서적 지지예요. 돌봄은 아닙니다. 그런데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은 저에 대한 악평이 상당해요. 근데 그 부분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저는 딱 그래요. 우리 유아교육도 교육과 돌봄이 함께 들어가죠. 근데 선생님들 어떻게 얘기하세요? 나는 교육자고 우리는 교육이다. 그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돌봄, 꼭 필요한 돌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예요. 물론 지금은 유보통합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하지 않았을 때, 이분화됐을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분명히 다른 곳입니다. 어린이집은 교육에, 유치원은 교육에, 어린이집은 보육이
중점이 되어 있죠. 물론 너무 어린 유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보육을 부분적으로 하기도 해요. 필요하면. 그걸 우리가 돌봄이라고 이제는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지만 돌봄을 위한 교육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교육을 위한 돌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건 성인이에요. 그건 유아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육자고 우리가 하는 것이 유아 교육이지만 우리의 그 교육 대상인 유아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서 돌봄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교육 전문가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은 성인이에요. 저는 성인을 강의하는 강사예요. 교사 교육자예요. 저는 교육을 하지 돌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교육이 아니라 돌봄을 하는 선생님들을 굉장히 애 돌보듯이 돌봐야 돼요. 공부 시간 체크해줘, 뭐 체크해줘, 뭐 체크해줘. 그래서 실제로 개별지도 컨설팅은 실제로 얘기하면 가외인데 가외가 아니라 내가 유모가 된가? 유모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행이 되기도 했어요. 그거 안 합니다, 올해. 그거 아닙니다. 개별 지도는 선생님들이 그 연간 강의를 들으면서 오류가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답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확인해 줄 수 있고 또는 선생님들의 오류를 전문적으로 풀어주고 또는 선생님들의 어떤 그 현재적 발달 수준이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거고 그 과정에서 전문적 지지를 위해서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을 정서적으로 으쌰으쌰 해줘야 되는 것들 그리고 감싸줘야 될 것들은 저 합니다. 나도 유치원 교사 출신인데. 그치만 선생님들을 애기 돌보듯 돌보지는 않아요. 돌봄은 안 해요. 책상 안에 앞에 앉아서 앉는 건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고 일어나는 것도 선생님들이 알아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깨우고 일어나고 달래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안 하고요. 엄마 역할은 안 할 거예요. 선생님들 아시죠? 유치원 교사와 엄마는 다르다는 거. 강사와 엄마는 달라요. 엄마 노릇은 하지 않고요. 요거는 정말 전문적인 지지예요. 선생님들이 70점을 80점으로 올릴 수 있고 80점을 90점으로 올리고 딴 길로 세지 않고 이 정길로 1년 동안 가도록 하는 지지이고요. 요거는 선택이라 하실 필요 없어요. 요거는 이거는 진행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지만 꼭 필요한 강의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꼭 필요한 강의지 요 강의는 추가적으로 제가 하이 클래스를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저는 독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드릴 수 있는 전문적 지지를 드리는 거지 원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 선택. 다만 돌봄은 안 한다. 아침에 안 깨워드린다. 그 다음에 공부하라는 잔소리 하기 싫다 나도. 그건 선생님들의 역할이다. 요거 아시고요. 2차 같은 경우도 단가 강의로 진행이 되고 개별 지도로도 진행이 됩니다. 2차는 개별이 우선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요게 많은 합격자를 만든 거고요. 요거는 워밍업이에요. 요 강의를 위한 워밍업이라 요거는 개별 지도가 부담스러운 선생님들이 요걸 듣기는 하지만 개별 지도가 맞아요. 요게 합격자를 위한 강의. 요게 합격을 위한 강의. 1차의 경우는 이 강의가 합격을 위한 강의. 요 강의와 요 강의가. 요 단가 모임이 패키지죠. 그리고 2차는 요거보다는 요게 합격을 위한 강의. 이게 메인이에요. 2차 메인, 1차 메인.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강의. 그 다음에 제가 작년 강의를 현재 연간 패키지에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 가치를 활용한다는 게 아니라 2027학년도 강의는 별도로 다 촬영이 돼요. 연간 강의 진행이 다 될 거고 플러스 보너스로 2026학년도 강의도 드려요. 이유 말씀드릴게요. 우리 N수생 선생님들 1월부터 5월까지 이론 강의 필요하십니까? 문제풀이 강의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이론 강의는 잘 따라오는데 하반기에 가서 무너져가지고 문제풀이에서 잘 못 따라오셔가지고 시험을 잘 못 보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강사가 1월부터 이론 강의, 상반기에 이론 강의를 진행해도 상반기에 아마 문제풀이 강의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어두는 거예요.
초수는 이거 안 봐도 돼. 초수는 보지 마. 요것만 해도 돼요. 2027학년도 강의. 근데 N수생 선생님들 중에서 문제풀이를 함께 하시고 싶은 선생님들은 요거 하고, 요거 또 상반기에 하고, 문제풀이 강의 하반기, 작년 하반기 강의를 상반기에 듣고, 또 하반기에는 또 요 강의를 들으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거예요. 요 강의가 진행이 되면 요 강의는 삭제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연간을 12월부터 결제하신 분들이 있어요. 12월 초나 11월 말에 1차 시험 보고 바로 결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미리 결제를 하셨냐면, 제가 2026학년도 강의도 드리기 때문에 지금 2026학년도 강의를 못 들은 걸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2027학년도 1월이 되면, 내년 1월이 되면 그 2027학년도 강의가 되면서 올라가면서 업데이트 되면서 그걸 들으시겠죠.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가 유아교육 개론이 진행되잖아요. 2027학년도 강의가 다 촬영이 되면, 그래서 3월이 되면, 그리고 강의가 완강이 되면 2026학년도 유아교육 개론은 삭제될 수 있어요. 2027학년도 강의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드립니다. 작년 강의를. 그렇지만 다 완강이 되면 그건 삭제될 수도 있고 남겨질 수도 있고,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왜? 너무 여기에 주의를 주지 말라고. N수생 같은 경우는 이때 못 들은 하반기 강의가 상반기에 듣는 게 좋아서 드리긴 하지만, 이 강의보다는 아무래도 올해 합격을 위해서 강사가 신경 쓴 강의는 요거기 때문에 요 강의로 따라오라고. 근데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실비아가 그거를 임의로 삭제하고 그러진 않아요. 선생님 필요하시다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는 드려요. 그렇지만 그럴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 너무 관심 두지 마라. 여기다. 그렇지만 N수생 선생님들 문제풀이 강의가 상반기에 필요하면 요거 활용하시라. 그래서 다 드린다. 얼마나 좋아. 요거만 결제했는데 나는 강의를 2026학년도까지 미리 볼 수 있다. 너무 좋죠. 그쵸? 지금 공부 미리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년에 꼭 합격하실 선생님들. 그 다음에 연간 패키지도 3개인데요. 개별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지도 없는 연간 강의가 요거예요. 요거. 2007학년도 1차 대비 모든 단가 강좌 7개. 그 다음에 요거는 추가 보너스. 작년 강의 플러스. 요 강의 완강 전까지. 실비아가 하이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선생님한테 가장 줄 수 있는 큰 혜택이 뭔지 아세요? 무제한 배속입니다. 듣고 또 들어요. 그래서 보통 2배수 주죠. 그래서 2번을 들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 모든 강의를 여러 번 들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 번 들어야 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들이 선생님들마다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 10번, 100번, 1000번 듣을 수 있고요. 다만 공유는 안 됩니다. 하이클래스 사이트는 굉장히 기술이 응집됐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공유를 하실 때 IP 주소가 다 남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수강생들은 공유 안 해요. 실비아에 대한 신뢰도가 크기 때문에 공유를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근데 노량진에 있을 때는 학원에서 공유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는 그 공유 때문에 노량진은 2배수밖에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드려요. 공유 안 하시고 실비아를 믿고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덕 윤리적인 수준도 높고 실력도 좋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무제한으로 드리고, 그런데 만약 이제 그 공유하시는 경우는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1차 경고를 드려요. 1차 경고를 드리면 보통 안 하시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그 공유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드린다. 그거 하나만 약속해 주시면 실비아는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려요. 그래서 무제한 배속이니까 마음껏 들어라. 선생님은 등록도 하신 선생님들 마음껏 들어라.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하시는 것들이 불법인데 그 불법 행위를 하는 선생님들 몇몇 때문에 정말 강의를 마스터하고 싶어서 여러 번 들어야 되는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유아 임용을 공부하신 선생님들 특징이 뭐냐면 일병행, 육아병행을 많이 하세요. 그런 선생님들은 정말 앉아서 공부 시간에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도 많지만 운전하시면서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이동 중간에 지하철에서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정말 이렇게 배경음악처럼 틀어놓으시면서 강의 듣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제 아이 돌보시면서도 그런 분들은 정말 2배수 들이면 공부를 제대로 못 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제한으로 이렇게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에 가시면서 틀어놓고 계속 틀어놓고 무한 반복해서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건 실은 이 연간보다는 이 연간인데요. 개별 지도가 효과를 저는 알아요. 개별 지도가 돌봄이 아니라 전문적 지지로 갔을 때 이루어지는 그 효과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걸 좀 더 많은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개별 지도 총 3시간을 넣은 연간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거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교재 포함이 안 되고 여기는 교재 포함이 됐거든요. 이 연간에서 교재 포함 가격만 포함시킨 거예요. 이 가격은 뺐어요. 이 강의료는 빼고 이 2가지만의 가격으로 강의료로 요 첨삭과 컨설팅 3회를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개별이에요, 개별. 저랑 1대1로 화상 전화나 화상 채팅이나 전화로 하시는 거예요. 주로 화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화상으로 하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서는 선생님들이 현장과 같은 효과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현장을 없앤 거예요. 안 하겠다 한 거예요. 왜? 현장에 대한 효과를 동영상 선생님들에게 드리려고. 그리고 강의료는 교재 가격만 더 포함시켰지 올리지 않았습니다. 작년에가 비교했을 때. 요거는 개별 지도예요. 개별 지도가 매달 20시간씩 들어가는 정말 좋은 그 개별 지도 정말 풀로 들어가는 연간이고요. 작년에 이 연간과 개별 지도를 패키지로 안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가격 부담이 되시더라고요. 요거 별도로 결제, 개별 지도 별도로 결제하니까 가격 부담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지도만 강의료를 측정했고 이것과 이것은 그냥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개별 지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렇게 20시간씩 거의 강사랑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정말 가회를 받으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조금 부담이 없으시라고 요거는 개별 지도 안에 포함을 시켜서 별도 강의료를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높죠. 요 강의 같은 경우는 강의료가 굉장히 높아요. 강의료가 굉장히 높은데 솔직히 말하면 수능보다 높은 건 아니에요. 우리 고3 때 공부할 때 학원비 매달 내잖아요. 우리는 10달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3 때 그 강의료를 생각하면 학원비를 생각하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일병행이나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고3 때는 부모님이 시켜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기에는 고가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죠. 그게 저도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선생님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하시는 분들도 그 효과를 가져갔을 수 있게.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거 추천해드리고 강의료가 교재 포함시켰을 때 더 높지도 않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반기, 하반기도 뭐 상반기 강의, 하반기 강의 똑같이 그렇게 묶었습니다. 연간 강의는 1월부터 10월까지잖아요. 상반기 강의는 1월부터 5월, 그 다음에 하반기 강의는 6월부터 10월 그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고요. 상반기에 단가 강의 3개, 그 다음에 하반기에 단가 강의 4개인데 거기에 이제 개별 지도 원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첨삭, 뭐 3회, 몇 회 이렇게 넣어 있고요.
프로그램은 같습니다. 그렇게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눈 거 빼고는. 그럼 단과 강의, 이 연간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단과 강의 궁금하시잖아요. 작년과 다른 점 말씀드릴게요. 이 강의, 그 다음에 이 강의. 크게 다릅니다. 물론 다른 강의도 교재나 강의가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뼈대를 지키면서 추가해야 될 거 요번에 좀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빼야 될 게 없었어요. 빼야 될 게 없어서 빼지는 않고 좀 추가됐어요. 개론, 강론 다 추가됐고요. 그런데 작년에 이 핵심 정리 강의 없었잖아요. 핵심 정리 강의를 안 하니까 구조화된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인지 구조에 맞게 지식을 구조화시키고 암기하실 수 있게 요 핵심 정리 강의가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강의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 완두콩 문제풀이는 상반기 문제풀이에요. 요게 하반기 문제풀이고요. 얘가 하반기 문제풀이고요. 요건 모의고사고, 하반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기출 동형 또는 기출 예상 문제예요. 기출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모의고사처럼 기출 형태로 나오면서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요 상반기 강의는요, 요 5점짜리 문제라기보다는 소문항이에요. 소문항을 연습하는 또는 지식을 확인하는 지식 체크 문제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시험 유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빗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5점짜리 문항 안에 소문항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소문항들을 하나하나 쪼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 작년에 진행했어요. 작년에 진행했는데 뭐가 다르냐? 우리 유아 임용에 객관식 기출문제가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객관식 기출문제? 객관식 기출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요건 누리과정 이전이긴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요 객관식 기출을 여기에 하기에는 요 하반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 문제들을 여기에 포함시켰어요. 선생님들은 요 연간을 따라가시면 역대 기출도 다 다루시는 거예요. 이 기출 분석에서는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누리과정 흐름에 따른 기출이라면 누리과정 이전에 객관식으로 나왔던 문제들은 여기서 다루게 돼요. 왜냐하면 요 문제를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어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볼 필요는 없고 이론에 대해서만 하는데 그 이론이 제가 보기에는 수준이 많이 달라요. 누리과정 기출과 그 이전 기출들이 굉장히 수준차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면 너무너무 쉽고 의미도 없어. 여기에서는 누리과정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서 수준 높은 문제로 변형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룰 거라서 작년에 저와 있던 선생님들도 요거 기대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 문제 꼭 꼼꼼히 풀어보세요. 넘기지 말고. 작년과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기에서 요 과목이 새로 생겼고 나머지 문제들도 다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출분석은 기출분석이죠. 기출분석은 동일한데 요 영역별 문제풀이 모의고사와 최종 모의고사 문제가 변경이 돼서 작년에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변경이 대대적으로 있었다. 강사가 굉장히 조용했죠. 그쵸? 10월에 연간 강의 끝나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 1차 보시고 1차 본 후에도 강사가 굉장히 카페 활동도 잘 안 하고 유튜브도 촬영 안 하고 굉장히 좀 조용했잖아요. 2차만 진행했잖아요. 근데 2차도 실은 올해 많이 안 받았어요. 제 수강생 아니면 등록 안 받았어요. 2차 강의. 안 받았고 왜 그랬냐 하면 2027학년도 요 강의 교재들 재편성하더라. 굉장히 혼자 연구 많이 했거든요. 문제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여기 기대하셔도 좋아요.
작년에 저와 했던 선생님이라면 기대하셔도 되고, 작년에 저와 안 했던 선생님들도 실비아 강의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1, 3월에 완두콩 유아교육개론이 진행되고 교재 다 표지부터 나왔고, 지금 뭐 편집 과정에 있습니다. 편집 과정이라 하면 나온 교재들을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1월 교재들이 1월에 지금 강의가 2개 개강이 되죠. 이 유아교육개론과 문제풀이 강의, 문제은행 강의가 상반기 문제풀이 강의가 되죠. 그 두 교재는 이미 검토 막바지에 있어서 저기 인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날짜가 요즘은 조금 일주일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지만 12월 중에 나온다는 거, 출간된다는 거. 그래서 완두콩 유아교육개론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실은 2달 진행돼요. 8주. 그런데 중간에 설날이 있더라고요. 설날 그 연휴 때는 뺐어요. 빼면 안 되는데 뺐어요. 뺐으면 어떻게 되냐? 왜 뺐냐? 그 결혼 안 하신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기간에 여행 가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근데 결혼하신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댁, 그 다음에 친정 이렇게 하시는 되기 때문에 제가 부담 가지지 마시라고, 프로그램 자체가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설날과 그 다음에 추석 기간은 휴강을 아예 계획표에서 휴강을 했습니다. 단 결혼 안 하신 초수 선생님들, 그 다음에 올인 선생님들 절대 여행 가시지 마세요. 여행 가면 망합니다. 진짜 가지 마세요. 여행은 언제 어디서든 갈 수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오래 중요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누리과정, 그 다음에 3월에서 5월에 진행되는 이론은 누리과정 강론 신이론이에요. 요거는 해설서도 들어가야 되고, 회의실, 놀이 이해자료, 실행자료, 해설서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강론 이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 관련 뭐 자료들 다 들어가야 되고, 교원 연수 자료 들어가야 되고, 법 들어가야 되고, 정책 들어가야 되고,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11주 진행이 됩니다. 원래 이 강의가 12주, 거의 3개월 진행되는 강의죠. 3월에 개강을 해서 5월 20일에 끝나고요. 네, 문제풀이는 이론 강의 맞춰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론 강의가 강의에 맞춰서 이렇게 1월부터 5월까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은행 정말 많은 문제들이 담겨져 있고, 객관식 기출문제까지 담겨져 있고, 꼭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단순 확인 문제라도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반기에 꼭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요 문제는 문제집이 전 범위를 다 품고 있어요. 개론, 누리과정, 그 다음에 강론, 신이론, 정책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요게 1월부터 5월까지 진행이 돼요. 이론 진도에 맞춰서. 여기까지가 상반기. 그 다음에 하반기 강의는 핵심 정리에 맞춰서 영역별 기출, 모의고사, 영역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기출 강의가 들어가거든요. 이 세 강의가 맞춰서 들어가요. 범위가. 그래서 여기서 뭐 교육 철학 및 사상을 하면, 핵심 정리해서 교육 철학 및 사상을 하면 그 영역별 모의고사, 기출 분석에서도 사상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요. 3개월 동안 전 영역을 기출, 그 다음에 영역별 모의고사, 실비아가 직접 출제한, 그 다음에 핵심 정리, 구조화된 암기까지 6, 7, 8월에 끝냅니다. 그럼 9, 10월에는 최종 모의고사 준비하시면 되겠죠. 이 최종 모의고사는 시험 상황을 그대로 선생님들이 연습하면서 오류 없는 답안을 서술하는 전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많은 지식을 활용하는 거. 그 전략을 배우는 시간. 여기서 80 이상을 우리는 본다라는 겁니다. 제 모의고사에서 80 이상이 나오잖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90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개별지도 컨설팅 관련해서 한 건데, 개별지도 컨설팅에서 무엇을 하냐? 불합격 원인 분석, 첨삭,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개별 가외들. 목표는 이겁니다. 선생님 현재적 발달 수준을 파악해. 그게 불합격 원인 분석이겠죠? 그쵸? 현재적 수준. 첨삭과 불합격 원인 분석과 첨삭을 통해서 선생님들 현재 수준을 파악해요. 그 다음에 만약 선생님들 현재적 수준이 60점대라고 파악이 되면 70점, 80점, 90점대까지 올릴 수 있도록 개별 강의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진도, 가외 내용은 다르겠죠? 그쵸? 이거는 이제 욕심 나는 분들만 하세요. 반드시 나는 합격하겠다 하시는 분들. 실비아한테 나를 완전히 맡기고 합격하겠다. 단 돌봄은 안 한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책상에 앉는 거, 하루 공부 시간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저는 하이클래스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하이클래스는 임용고시학원 이름이기도 하고 출판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출판도 제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재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아가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요 주소로 오시면 돼요. 유튜브 운영하고 있죠. 유튜브 강의도 잘 이용하시면 재밌는 거 많아요. 제 수강생들도 제 강의를 사이트에서 다 들으시면서 유튜브 가서 또 들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2027학년도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제가 선생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겠죠. 실비아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실비아의 연락처와 그 전화번호와 카톡 아이디는 유튜브에서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이버 카페 오시면 됩니다. 주소 알려드렸죠? 아마 학원 사이트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 실비아 에듀라는 네이버 카페에 요 주소로 오시면 제가 이제 전화번호와 카톡 아이디를 공개해 놨어요.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라도 실비아 카톡이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문자나 카톡 주시면 제가 선생님들과 상의하고 전화를 드리게 되니까 전화 곧바로 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카톡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학원 사이트에도 아마 공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하이클래스에서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27학년도 반드시 합격으로 이끌겠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저도 최선을,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믿고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